제30회 TAT 2급 결산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유가증권 및 외화 평가 4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결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 부채가 결산 때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환율이 떨어졌으면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인데요. 9월 5일 날 차입을 했고 홍콩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4만 달러, 4만 달러 당시 1,1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런데 결산일을 맞이해서 달러당 1,200원 손해를 보겠군요. 그러면 결산 정리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4만 달러 곱하기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1,100원과 1,200원 100원이죠? 4만 달러 곱하기 100원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4만에다가 동그라미 2개다. 400만 원이죠? 400만 원만큼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환율이 한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 대변에 400 입력할까요? 부채 증가예요. 거래처는 홍콩은행입니다. 자, 12월 31일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코드는 홍콩은행 400만원 되겠고 차변에 이것을 우리가 외화 환산이에요. 평가는 외환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935번이 되겠습니다. 935번. 금액은 400.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 만약에 외화 부채가 아니라 외화 자산이었다면은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자산은 우리 한화 가치가 높아진 것만큼 자산의 증가가 돼서 차변에 외화 자산 그리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지금은 부채였기 때문에 손실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 4점짜리입니다. 기말에 매출채권 및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매년 1%씩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수동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일단 수동으로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에다가 딱 받으러움만 찍어놨어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 요 2개. 그래서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이 있더라도 이날 결산할 때는 외상매출금은 무시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의 대손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단기 대여금의 차변에 오른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고 영업의 비용이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되고 이건 판매관리비죠. 이렇게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받으러움과 단기 대여금의 잔액을 확인해서 1%를 더 충당을 하겠습니다. 1%가 되도록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로 여러분 거는 지금 저하고 다르겠죠. 여러분은 이미 했고 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외상매출금 말을 없었으니까 지나가고 받으러 요 잔액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36719 이게 1%죠.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그래서 36만 7,195원을 1%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36만 7,195원 메모해 주시고 자, 그거부터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계산기를 또 지워지니까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자동 분계로 해야 되니까 이거 수동 분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좀 이따 자동 분계로 입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히 수동 분계 하다 틀리는 것보다 자동 분계해서 367195를 메모해 두세요. 367195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없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니까 이것의 1%는 600,000 60만 원이 됩니다. 60만 원. 1%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60만 원이죠. 600,000 자, 단기 대여금 60만 원 2개를 메모하고 이렇게 갑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신 다음에 우선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밑으로 판매관리비 쪽으로 가서 대손 상각의 받으러움 줄에다가 여기다가 367195 여러분이 어제 입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가서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여기다가 60만원 단기 대여금란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에 전표 추가 누르고 예 눌러서 확인 누른 다음에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를 우리가 조회해 보면 이렇게 많은 전표가 넘어왔지만 여기에 9번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60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60만원 그 다음에 8번 전표에 대손상각비 36만 7,195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36만 7,195원 여기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요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외화 지금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대손충당금 설정은 일반 전표로 해도 되지만 저 같으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소득 문제, 근로소득관리 25점짜리 문제인데요.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그랬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사원 등록이 빠졌네요. 이 30회에는 8점 급여자료에서 가족수당 등록해야 되겠고 식대 등록해야 되고 야간근로수당 등록하고 상조회비는 어디에 등록해요? 이거는 공제 항목으로 등록해야 되죠. 자, 등록해야 될 거 체크해 주시고 생산부 사원 정세연의 급여자료이다. 7월 급여 지급일은 8월 10일이다. 다음 달이군요.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로 하셔라.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400만 원이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400이면은 이 생산부 사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연장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1.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 연장근로 수당의 비과세 대상 여부를 반영하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얼마 기준이냐 하면은 다시 뒤로 가서 잠깐 보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의 비과세 기준에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은 중간쯤에 123쪽 중간쯤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 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는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한도도 있어요. 240만 원이라는 한도도. 그래서 이 직전 연도 총 급여액만 가지고 일단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월정액 210만 원은 언제 판단하죠?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건 프로그램이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사원 등록에 가서 연장근로 비과세를 우리가 1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세연의 사원급여로 가보겠습니다.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에 여러분이 정세연을 클릭하고 이걸 해 주었어야 된다 이거죠. 생산직 여, 연장근로 비과세 여. 예. 만약에 광산 직원이다 그러면 2번 광산. 예. 그래서 여로 해주셔라 이겁니다. 이 회사가 광산 회사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연장근로 여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고쳐줬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시오. 상조회비 공제 소득 유형은 0 무구분으로 선택할 것. 자, 이제 수당과 공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원 등록은 닫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하시고 월을 선택하기 전에 수당 공제 등록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차례대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할 내용이 가족수당이 먼저 있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과세 1급여 급여 지급할 때 가족수당 준다는 얘기.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수당은 식대 비과세 2번. 이것은 비과세 코드를 2번 식대로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하고 비과세. 그리고 여기는 1번 연장근로 코드를 선택하세요.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코드입니다. 확인. 그리고 국민연금 이 공제사항은 그대로 쓰는 거고 상조회비는 수당 등록에 넣으시면 안 되고 공제 등록에 여기다가 상조회비 공제하는 거니까. 근데 0번 무구분으로 하라 아까 그랬죠. 예, 확인해서 급여 여 해서 급여로 급여 지급하는 날 상조회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에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 등록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공제 등록 사항은 공제 등록에 하면서 무구분인지 또 급여 지급시인지 이런 부분 동그라미 체크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이게 몇 월 급여예요? 7월 급여니까 여기다가 7 입력하시고 지급 구분은 문제에서 급여로 하라고 그랬죠? 1번 급여. 그 다음에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문제에서 7월에 급여 지급일은 8월 10일입니다 라고 자료 설명에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8월 10일 2019년 8월 10일로 입력하시고 정세현 씨 급여자료 기본급부터 타자해 주시면 되는데 729페이지에 있죠. 17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가족수당 5만원 입력하고 식대 10만원 입력하고 야간근로 20만원 입력하시면 여기 상조회비도 입력해야죠. 상조회비 5,000원 입력하면 입력할 건 끝났고요. 여기 비과세에 야간근로수당과 식대가 30만원이 여기 5만원은 아니고 요것이 비과세로 들어오면 맞습니다.
자,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닫아주시고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자, 평가 문제 3번은 7월 급여자료를 네, 다 했군요. 급여자료 입력까지. 여기까지가 몇 점입니까? 8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라 그랬습니다. 일용직 사원이 한 명 있네요. 네, 장기석 코드 2007번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있고 입사일자 11월 12일이고요. 서울특별시 서대문 주소 입력하면 되고요. 사원 등록할 때 60만원 장기석씨 총 3일 일했군요. 하루에 20만원씩. 자,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그와 급여 자료 내역이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이다. 매일 지급으로 사원 등록할 때 선택하면 되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한다.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고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하고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은 같은 메뉴에 있어요.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에 관한 사원 등록 밑에서 세 번째 메뉴에 있죠. 근로소득 관리에. 그래가지고 확인 누른 다음에 코드부터 일용직 사원 등록을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렇게 입력했겠죠. 2007번 사원명은 장기석, 주민번호는 951030, 뒷자리는 1531228, 그리고 입사일은 2019년 11월 12일 날 입사를 했고 퇴사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해라 이런 말 있나요? 주소는 우편번호를 만들었군요. 그러면 물음표 단추 눌러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서대문구 충정로 7길 여기를 서대문구로 선택을 하고 충정로 7길에 띄우고 30일이다 하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고 적용 눌러줬을 것이고요. 전화번호 없었고 핸드폰 번호 주어진 거 없습니다. 이메일 없었죠. 쭉쭉쭉쭉쭉쭉 주어지지 않은 건 지나가시고 자, 급여 지급 방법에서 매일 지급 선택하시고 정상급여 20만원이었죠. 20만원 여기다 넣어주니까 급여 입력하기가 편했죠.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오른쪽 두 번째 탭에 클릭을 하시고 귀속연월일은 11월이죠. 11월이고 급여 지급일은 매일매일 지급했으니까 역시 11월이 되겠죠. 부서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엔터 치시고 장기석을 찾아서 여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12일, 13일, 14일 12일, 13일, 14일 60만원 급여가 처리됐고 고용보험만 공제하기로 한다. 아까 사회보험은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자료 설명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징수됐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득세 발생했고요. 네, 소득세 발생했고요. 이 소득세에 대한 것을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저장해 둡니다. 그냥 닫으면 저장되는군요. 그래서 평가 문제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평가 문제의 2번까지 한 거죠. 급여 내역 입력까지.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11월분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눌러가지고 11월 엔터 11월 지급기간도 11월 엔터 11월 정기신고해서 엔터 그러면 일용근로사원 1명 60만원에 대한 소득세 4,050원 금액이 보일 거예요. 이대로 저장하시면 저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까지 해서 8점 주겠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시오 그랬는데요. 사무직 양윤석에 대한 연말정산이네요.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입력되어 있고요. 이은영은 급여가 550만 원이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니까 기본공제에서 제외됐겠네요. 양지호는 대학생으로 일용근로가 300만 원이 있어요. 일용근로는 아무리 많아도 분리과세니까 이 대학생이 20세가 넘었는지만 보시면 되겠고, 양지수는 초등학생으로 소득이 없어요. 당연히 기본공제 되겠고, 박민주 직계존속은 복권당첨금이 있는데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리 크더라도 소득이 없는 거니까 직계존속이면 60세 이상인 것만 보면 되겠네요.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시오. 뭐가 잘못됐나 봐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라. 자, 먼저 평가 문제 1번을 우리가 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양윤석의 사원 등록을 가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양윤석의 여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고쳐라 그랬으니까. 자, 우선 배우자는 아까 총 급여가 550만 원이 있다. 급여액이 5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0번 부로 고치셔야 돼요. 부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은 46년생이니까 나이 60세 이상 틀림없고, 그리고 이 직계존속인 분의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됐고요. 자, 직계비속의 양지호는 왜 부로 했을까요? 양지호의 그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를 보니까 93년생입니다. 그러면 2019에서 올해 연도에서 1993을 빼보니까 26세예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부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양지수 초등학생이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20세 이하. 네, 이렇게 고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우자만 기본공제에서 부로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고치셨죠? 그래서 사원 등록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를 이용해서 보험료, 교육비, 연금계좌 이거 전부 반영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려가 봅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보장성 보험 나옵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 것만 되죠? 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는 소득자여야 돼요. 그래야 소득자 돈이 쓰여진 거니까. 양윤석이가 계약자 맞고, 또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돼요. 그리고 보장성인가 꼭 체크해 보시고. 자, 박민주는 누구예요? 네, 직계존속 됩니다. 양윤석은 누구예요? 양윤석이는 본인입니다. 본인이니까 당연히 돼야 되죠. 보험료 모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뉴로 가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셔가지고 코드에서 더블클릭해서 양윤석을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보험료는 소득공제 탭에 있죠. 소득공제에 가서 양윤석 것부터 넣어볼까요? 네, 보장성 국세청 난에다가 양윤석이 얼마였느냐? 네, 78만 원이네요. 780 플러스. 그 다음에 직계존속 박민주 씨 거, 박민주 씨 국세청 줄에다가 보장성 난에다가 110만 원, 11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학생 인적사항이 양지원이에요. 양지원이 누구냐? 양지원이 누구냐? 부양가족 명세 보니까
예, 이 26살 먹은 자녀였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비는 말이죠. 대학생도 돼요.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학생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예, 왜냐면은 소득이 없으면 소득자가 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자녀라 하더라도 교육비가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되지만 대학원은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특이한 사항이죠. 여러분들. 자, 800만 원 이건 됩니다. 양지원 자리에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도 소득공제 탭에 입력합니다. 여기에 교육비 국세청 자리에 양지원, 예, 여기 눌러서 대학생 선택해주고 국세청 줄에다가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8 플러스 엔터 입력해 주시고, 예.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733페이지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교육비 납입증명서 누군가요? 네, 대상자가 양지수입니다. 양지수 어학원이네요. 벨스 어학원이라는 건 학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지수는 누구였느냐면요. 아까 예, 양지수는 초등학생이라고 했어요. 취학 전 아동이라면은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은 이미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의 요 60만 원 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학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입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연금저축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인데 연금저축의 특이한 사항은 뭐예요? 연금저축과 월세 같은 이런 것은 본인 것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 건 안 돼요. 본인 것. 그래서 가입자가 양윤석이다. 양윤석이가 누구예요? 본인 맞죠? 예, 양윤석이가 예, 사무직 양윤석 맞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얼마 가입했어요? 신한은행에 예, 계좌번호가 요거죠? 계좌번호 요것도 입력해야 되고 여기 은행도 입력해야 됩니다. 600만 원 연금저축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앞에서 다 알려줬어요. 정산명세에다 입력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산명세에 예, 연금저축 여기 연금계좌에 연금저축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연금저축 3번 선택을 한 다음에 금융회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해줍니다. 신한은행 검색하면 있겠죠? 신한 엔터. 예, 신한은행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도 거기 244813 이런 거 입력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0651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거고. 불입금액은 600만 원 불입했네요. 6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6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궁금하시죠? 예, 60만 원. 예, 10% 받았네요. 세금 60만 원이면 큰 거죠. 자, 그러면 또 있나요? 네, 여기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자료 우리가 꼼꼼히 다 입력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0회 TAT 2급 실무수행 풀이를 다 해봤네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